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뿌린 정황의 녹음 파일까지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이 돈봉투 관련 영장에 적시된 9,4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더 많은 돈봉투가 만들어졌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녹취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은 조속히 귀국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십시오. 당이 위기입니다. $50만 원은 사실 이게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어찌되었건 좀 참 금액이 너무 좀 이렇게 크진 않아서.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은 검찰 수사 속보를 만나보기 전에요. 민주당 내부 기류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가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공식 사과를 했지만 이 또한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금액이 국민들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요. 당내 경선도 실제 민주주의 표상인데 그러한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거고 또 큰 폭풍이 좀 몰아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50억 클럽 수사는 잘 안 하는데 이 50만 원 돈봉투는 수사를 너무 빠르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공정한 수사 요청할 수밖에 없고요. 50만 원은 사실 이게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어찌되었건 좀 참 금액이 너무 좀 이렇게 크진 않아서 좀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지만.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상황인식, 현실인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제 분명히 저희가 뉴스탑10에서도 꼬집었습니다. 정성호 의원 얘기. 실무자들의 이거 차비와 기름값 정도, 밥값 수준이다. 정성호 의원이 분명히 본인도 오늘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의 최고위원 가운데 한 명인 장경태 의원이 오늘 아침에 50만 원,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보면 봉투가 두 가지입니다. 300만 원짜리 봉투가 있고요. 50만 원짜리 봉투가 있죠. 50만 원짜리 봉투는 주로 실무자들한테 간 거고 300만 원짜리 봉투는 현역 의원들한테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 총 9,4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또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지금 장경태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 눈에는 사실은 300만 원짜리 봉투는 안 보이고 50만 원짜리 봉투만 보인단 말이죠.
50만 원짜리 봉투 외에 300만 원짜리 봉투가 없었다면 아마 일부 국민들 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다 자원봉사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게 300만 원짜리 봉투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거는 뭐 기름값, 뭐 식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봉투를 뿌렸다. 이렇게 이해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성호 의원이나 지금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저런 부분은 그냥 민주당 의원들의 감싸기 본능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싸기 본능, 의욕 축소 뭐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본인은 이게 녹취록 내용이 구태하다는 취지다. 발언의 취지 맞지 않게 보도가 됐다. 장 의원은 또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글쎄요. 지금 분위기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고 또 사과하고 근데 다른 인물이 또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고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피하는 궤변을 늘어놓다 보니까 저렇게 꼬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장경태 의원은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그 해석 여부를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 보여요. 여러 번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분명히 듣지 않았습니까? 50만 원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다. 그 얘기는 이 액수에 따라서 뭔가 사안의 경중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예. 액수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돈 봉투라는 그 어떤 나와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전당대회장에 돌아다녔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있는 거고 아무리 이 사안을 좀 축소하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냐. 이 일이 나오고 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의 그 사과하는 또는 해명하는 태도를 보실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은 완벽하게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좀 일반 사례랑 비교를 해보면 아무리 뭐 전당대회가 돈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50대 선거운동 조합원들에게 10만 원과 30만 원씩 수백만 원 상당 현금 건넨 혐의로 구속이 됐고 또 다른 혐의도 비슷하게 또 구속이 됐는데 50만 원을 밥값 수준 뭐 이렇게 하는 건 글쎄요. 아까 최명무 의원께서 그냥 감싸기 발언 그 이상 그 애도 아니라고 평가절하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원래 이제 공직선거법상 저렇게 군수선거에 있어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소액이라도 구속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전당대회는 좀 다른 측면은 있죠.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이 적용되니까.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국민들은 이제 이 액수를 떠나서 이 사건 자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이 전달됐다는 거, 그거 자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사실상 전당대회에서 뭐 지방을 가고 봉사자들이 차를 타고 지방을 가고 기름을 넣고 밥을 먹는 거 이거 다 본인 돈으로 하는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측은지심에 일부 50만 원을 줬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예. 선거는 정당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이 돈이 거래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장경태 의원 50억 클럽 수사 1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또 이건 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구별돼서 얘기하는 게 좋겠고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파리에서 공부하려고 나갔습니다만 이 사건이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신속하게 파리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좀 들어오셔서 사실관계를 좀 국민께 소명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50만 원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다. 글쎄 뭐를 어떤 취지에 맞지 않게 보도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발언 때문에 어제 오늘 이재명계의 좌장 혹은 민주당의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인 두 의원 꽤 여러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전에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새로운 영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송영길 전 대표가 취재진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몇 가지 입장을 좀 밝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채널의 카메라가 촬영을 했습니다. 송 전 대표 조금 전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 일정이 조금 늦어져 있는데 일정을 늦춰지는 지금 혹시 거치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스포가 필요하셔서 아니 원래 그렇게 정해놨어요. 처음부터. 조기 귀국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아니, 봐도 될까요? 그날 말씀드릴게요. 그럼 일찍 들어가신 계획은 아직 현재까지? 아니 아무튼 토요일 날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직접 연루된 정황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시 대표님도 송 전 대표님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은 연관 없으신 겁니까? 이번 의혹에 연루된 의원님들에 대해서 출당 조치 나오고 있는데 송 전 대표 진술도 아직 안 밝히는 겁니까? 이 영상입니다. 아마 뭐 등교하기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몇몇 기자들 앞에서 채널A 기자를 포함해서 입장을 밝혔고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다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조기 귀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것 같고 회견 일정을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정해놨다. 이렇게 송 전 대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하는데 조기 귀국 가능성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30분 정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런데 22일 기자회견에서 그 날 관련 입장을 말하겠다. 어떻게 좀 조금 전 메시지 해석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22일 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가 당시에 2021년 2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저런 뭐 돈봉투 문제나 이런 거를 저는 보고 받았다고 보는데 이게 녹음 파일에서 그게 다 나와 있고 그러나 그걸 명확하게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본인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정근 그 녹음 파일에 자기 육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뭐 현역 의원들 뭐 윤관석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 봉투를 만들고 뭐 이렇게 좀 전달하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육성은 어디까지인지 검찰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좀 판단할 아마 자료가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일 이렇게 날짜를 좀 길게 잡아놓은 이유는 아마 그 즈음까지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더군다나 당내에서도 지금 조기 귀국에 관해서는 한 목소리로 뭐 친명, 친문 뭐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송영길 전 대표가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 며칠 정도 이 당내 사정, 그다음에 검찰 측의 수사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2일 날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직은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관측을 합니다. 여러 그 메시지들이 좀 조율이 덜 됐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22일 기자회견 내용을 여전히 좀 본인 스스로도 되새기고 가다듬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고 만약에 오늘 저 부분을 법적인 부분으로 좀 서정욱 변호사가 보셨을 때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송 전 대표가 이렇게 시간 끄는 게 법적으로도 본인도 이제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법적인 대응 전략 혹은 뭐 검찰에서나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의심하고 있는 건 이거 혹시 입 맞추기 위해서 시간 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본인은 이제 아마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 미리 보고 이제 그게 맞춰서 아마 변론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이제 보좌관은 뭐라고 진술하는지 또는 이제 뭐 이정근 씨나 그 남편요 어떻게 진술하는지 또는 이제 윤관석 의원이나 다른 분들에게 진술을 보고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들어오는 걸로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럴수록 저는 상당히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안 들어올수록 계속 언론 보도도 오래 갈 것이고 여론도 악화되는 거고요. 수사도 이게 더 계속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자살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봅니다. 요즘 이게 제가 본 판례 중에 돈 가지고 구속 안 된 건 못 봤어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뭐 조합장 선거든 일반 선거든 요즘 이게 돈 뿌리는 거는 거의 다 이게 구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액수가 현재까지 9,400만 원 현재까지 최소고 그리고 이게 법에 보면 정당법에도 그냥 단순하게 수수하면 3년인데 예를 들어 이게 지시하거나 이런 알선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 이게 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법에도 또 5년이에요. 두 개 죄로 두 개 처벌됩니다. 이중으로. 따라서는 아마 이게 본인이 구속을 좀 피하기 위한 이런 목적 하나로 소나기 피하고 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말을 좀 맞추고 다른 사람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게 말 맞추는 이런 게 목적으로 안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그거를 이제 통상 법적인 대응 전략이라고도 표현하고 아까 자살행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보다는 송 전 대표의 악수 아니냐 이렇게 제가 순화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프랑스 현지에서 들어온 새로운 영상 송 전 대표는 분명히 22일 토요일 기자회견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글쎄 아무래도 민주당 모든 의원들 저 송 전 대표의 지금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저희가 준비한 이 얘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검찰은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유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겨냥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장경태 의원 녹음 파일이 짜깁기도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부분도 녹취 파일도 지금 상당히 원본이 아닌 편집된 파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짜집기 된 파일로 보이는데요. 보통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보통 증거 물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이어서 수사 기밀이 유출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사팀도 좀 문제가 있겠죠. 특수부 수사는 항상 정치적 고려를 하고 시기를 골라서 수사 내용을 유출하고 그 수사 시기를 결정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폭락하자 국면 전환용으로 이걸 터뜨린 것이 거의 분명하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내용을 흘리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저희가 또 의원들을 체크해 보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요. 우선 저는 한 명 체크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국면 전환용 다시 한번 주장했고 수사 내용 그래서 검찰이 유출한 거다. 서영교 의원 한 명 확인해 보니까 사실 아니더라. 이건 어제 얘기긴 한데 장경태 의원 짜깁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주어가 없잖아요. 누가 이게 짜집기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검찰이 한 건지 이정근 씨가 한 건지 아니면 이게 그 도대체 언론 뭐 종편에서 한 건지 도저히 주어가 없어요. 누가 짜깁기 했는지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짜깁기 하는 게 뭐냐면 녹취록 중에 일부를 잘라내고 하는 거거든요.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들어보면 앞뒤 이게 문맥이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녹취록을 보면 자연스럽게 육하원칙에 따라 문맥이 맞거든요. 제가 보기에 짜깁기 의혹이 전혀 없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대체 누가 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그 짜깁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무책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심한 게 검찰에서 기밀을 유출했다. 이게 저는 심각하다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녹취록이나 증거를 아는 사람은 검찰, 그다음에 그 법원도 알아요. 왜 증거로 내기 때문에 법원, 그다음에 그 당사자 피고인이 알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도 압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기자들 취재할 때 보면 변호사 저도 하다 보면 많이 취재가 와요. 저희 대장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이게 변호사나 당사자는 주도 기자한테 주도 이게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근데 법원에서 유출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그다음에 검찰이 유출하면 두 개제가 돼요. 피의 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주 이게 엄한 처벌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이게 과연 기자들한테 이게 검찰이 줄까요? 본인 구속 각오하고 저는 이게 아무 근거도 없이 뭐가 나오면 이게 다 검찰이다. 검찰이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에 그 이정근 씨 남편이요. 이틀 전에 그 USB하고 또 핸드폰 다른 거 있잖아요. 이걸 검찰에 사진 갖다 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이정근 씨나 그 남편이나 이쪽이 언론사에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정철성 변호사가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측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왜 모든 게 검찰만 아무 근거 없이 공개하느냐. 이렇게 저는 무책임한 발언을 보는 거예요. 저는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본인이 그 두 가지 주장이 충돌한다고 보거든요. 뭐 검찰에서 유출한 것처럼 지금 자꾸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본이 아닌 짜깁기 파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검찰은 원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원본을 완벽하게 압수수색한 곳은 검찰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는 저는 장경태 의원이 철회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두 주장이 본인의 주장인데도 부딪힌다. 다시 한번 어제 검찰의 입장 표명 얘기를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어제 검찰은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검찰이 준 것도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은. 사실과 다른 주장 나와서 유감이고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라도 본인들은 본인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본인 주장을 떠나서 짜깁기 그러니까 입맛에 맞게 편집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하는 건 뭐 이것 또한 다시 본질이 아닐 수 있고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건 너무 나간 얘기죠. 그 증거가 나왔는데 본인이 수사 담당자도 아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변호인으로 입회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누가 들어봐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이었고 어디서도 그것을
편집을 했다거나 짜깁기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덮어놓고 본인들한테 불리하니까 이건 짜깁기다 얘기하고 서영교 의원 보세요. 자기가 한 명 확인해 봤더니 받은 적 없다고 그랬다.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의원은 누굽니까? 그런 얘기 하면서 뭔가 해명을 하든지 해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이런 얘기하면은 검찰이 이 정권의 지지율이 좀 떨어질 때 뭔가 정치 전략상 이런 걸 터뜨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얘기 같아요. 늘 이재명 대표 등장 전후로 해서부터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사법 리스크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정치 탄압이다. 정치적인 수사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결국 당원 당규도 무시하고 계속 지금 대표 직위에 있는 거고요.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똑같은 사람의 녹취록으로 나온 농내 의혹 건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왜 또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 민주당에서 저는 그 해명을 좀 듣고 싶은데 뭐라고 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틀 전 공식 사과한 뒤에 추가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지도부가 송영길 전 대표에게 꽤 비판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말들이 녹음되어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는 말아주십시오.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당명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녹취록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지금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2명의 최고위원이 오늘 송 전 대표를 향해서 작심 발언했는데 이 속내를 어떻게 좀 파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를 하면서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저는 그 의중을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이나 송갑석 최고위원이 충분히 반영해서 오늘 저런 주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연루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걸 지도부에서 상당한 정도로 저는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친문이든 뭐 친명이든 간에 적어도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서 해명을 하고 이 문제의 수습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 목소리에는 지금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이 모처럼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에 관해서는 당내에서 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냥 무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오늘 저렇게 고민정, 송갑석 저 두 최고위원 말고도 민주당 내에서 최대 의원 모임인 개파 더 좋은 미래 엄중 조치하겠다. 혹은 뭐 더민초에서는 초선 의원 모임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조속 귀국해서 실체를 밝혀달라. 근데 이게 송영길 전 대표가 물론 당대표이긴 했지만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민주당 당 차원의 이른바 행사였고 이걸 마치 송 전 대표의 개인 문제로만 치부해서 송 전 대표만 비판한다. 선을 확실히 더 긋는 거 아니냐. 지금 현 지도부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송영길 대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잖아요. 뭐 5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본부장들이 몇 명이 있다라는 의혹, 또 300만 원의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건 너무 관련자들이 많을 수 있어서 송영길 대표가 조기 귀국해서 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문제가 아닌 당 차원의 문제로 생각해서 신속하게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알려달라 이런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핸드폰은 압수수색이 됐고 그러면 핸드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이죠. 물론 이게 이제 검찰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간의 어떤 양형협상이라든가 사실상 불법이지만 또는 어떤 적용법조라든가 또 기소에서 제외되는 어떤 죄를 협상을 해서 이것들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언론에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연관되어 지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까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수시로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도 검찰이 어떤 정치적인 시기를 조율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수사 속도를 조절하는 식의 이런 것들보다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께 밝혀주는 것.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하는 것. 그게 또 정도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 당내 게시판과 당심 여론들도 좀 과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트 때보다 오히려 더 좀 둘러갈라진 느낌이 있는 게 오늘 보니까 이재명 지도부 사퇴하고 당장 비대위 꾸려라는 글쎄 뭐 비명계 입장일 수도 있고 반면에 개딸로 부르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사건 발단은 이게 대의원제다. 제도 탓을 좀 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비명과 친명 간의 싸움, 뭐 개딸과 개딸이 아닌 분들의 싸움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더 깊은 사연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송영길 대표 체제가 0.59%포인트 차로 출범한 이후에 예. 그리고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또 전당대회를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넣느냐 마느냐 여부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후보 간에 과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래서 2차 결선 투표까지 가냐 마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지도부는 그 사퇴하신 분들의 표를 빼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되는 걸로 그래서 2차 투표 없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죠. 거기서부터 이재명 지금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됐고 또 그 여세를 몰아서 국회의원까지 됐고 또 당대표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정치적 지위가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면 저희가 얘기하는 뭐 흔한 말로 이심 송심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뿌리 깊은 이 갈등이 이제 이 돈봉투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새롭게 프랑스 현지에서 들어온 영상 송 전 대표의 가장 최근 메시지까지 하나하나 속보로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민주당의 내부 기류를 하나하나 살펴봤다면 이제 수사 속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길형이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영길형이 많이 처리했다. 이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건데요.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 현지에서 모른다고 했지만 조직적인 돈봉투 살포,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전달에까지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아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는 뭐 그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영길이 형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이정근과 송영길 대표와의 녹취록은 없는 건가? 직접적 증거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직접 대화의 내용은 나오지가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조금 전에 들었던 녹음 파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나눠줬다고 얘기했다. 영길이 형한테. 돈봉투 얘기했죠. 이성만 의원,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걸로 인사했다고 하니까 아유 잘했네 잘했네 그랬더라고요. 영길이 형한테 물어봐야 된다.
일단 최소한 알고 있고 격려하고 결정한 거 아니냐 이 의혹입니다. 또 다른 녹음 파일 내용 한번 더 저희가 글자로 만들어 봤거든요. 강래구 회장 누구 얘기하길래 참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영기령이 그러더라고.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철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영기령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영기령이 처리했다.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까지 공개된 녹음 파일 중에 가장 뭐 여러 정황들 좀 직접적인 정황 혹은 의심할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법조계에서 보통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 데 표현을 쓰는데요. 옛날에 그 박희태 의장 사건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그 4년 뒤에 고성덕 의원 있잖아요. 이분이 그냥 봉투를 누가 3개를 100만 원씩 해서 주더라. 이 말 하나 가지고 이게 유죄가 된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이게 보강 증거 필요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유무죄는 판사의 자유심정주의, 판사 마음인데 어느 사람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죠. 따라서 저는 그 고성덕 의원의 말 한마디로 보강 증거 없이 유죄가 된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사건은요. 녹취록이 한 3만여 개 있고 그중에 2,000개 이상이 돈하고 연결되는 이런 게 녹취록 아닙니까? 제가 판사라도 저 정도면 당연히 돈을 뿌렸을 것인데 송영길 대표가 알았다.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이게 송 대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모든 돈이 과연 이게 전당대회 때 강내구 감사가 이게 다 거의 돈을 다 조달했을까요? 지금 이제 9,400 중에 대부분 지금 여기 한 8,000 가까이는 강내구 감사가 조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모든 돈을 강내구 감사가 100% 조달했을까? 이거는 상식이 안 맞죠. 그렇다면 이게 저는 다른 루트로도 이게 돈을 뿌렸을 것이고 또 이게 저 녹취록을 보면 송영길 대표가 직접 예를 들어 이게 배지 중에 국회의원 중에 좀 거물급들은 또 대표 정도가 독대하면서 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뭐 추측입니다. 예. 근데 아니 저 녹취록을 보면 추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처리했다고 많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저는 수사가 이게 더 확대돼야 되고 아마 이제 이거 인재인 거 9,400이 돼서 이거는 뭐 명백하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이게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 증거예요. 그러면 서 변호사님 이게 송 전 대표가 알고 있고 예를 들어 이 녹음 파일에 알고 있고 어디서 구해왔고 직접 그것도 뿌렸고 근데 뿌리는 과정에서 여러 밑에 그 본인 선거 도와줬던 사람 관리까지 했다라는 게 만약에 정황이 이게 다 맞다면 법적으로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둘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당법엔 2개가 있는데 단순하게 주고받으면 3년 이하예요. 단순하게. 그런데 그 예를 들어 지시하거나 또는 이게 알선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게 5년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자기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서 여러 사람 지시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제 그 5년 이하 형량이 적용되고 정당법은 그다음에 우리가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은 별도로 형량을 또 정합니다. 그게 이정근 씨도 정치자금법으로 1년 6개월 추가돼가 4년 6개월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피선거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형량을 또 정해야 돼요. 정치자금법에도 5년이 하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이 정도 되니까 저는 이제 2개 법에서 처벌받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뭐 직접 개입한 정황 아니냐. 본인이 마련도 하고 뭐 뿌린 것도 있고. 저 녹음 파일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근데 최병무 의원님, 여기 문장에 보면 영기령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영장에 적시된 금액은 우리가 알고 있는 9,400만 원이잖아요. 그 돈 봉투가. 근데 조금 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돈 봉투 자금 9,400만 원 외에 더 있다는 얘기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건 좀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9,400만 원을 누가 구했는지는 대략 나와 있어요. 강내구 감사가 8천만 원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 정무부 시장, 인천시 정무부 시장 하던 조모 씨가 뭐 1,000만 원 정도를 구했고, 그다음에 뭐 전직 구의원인가요? 뭐 그 사람이 한 500만 원 정도를 구했고, 이렇게 되면 합치면 9,500이거든요. 그 중에 100만 원 정도는 뭐 그 그냥 경비로 썼다. 뭐 이렇게 해서 9,400을 검찰이 특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구한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렇게 따지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강내구 감사가 본인은 8천만 원 정도를 어디서 구해왔는데 영기령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돈 봉투 전달한 이 부분,
그거는 자기가 구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했겠죠. 저기 표현대로. 그러니까 9,400만 원 말고도. 그러면 9,400만 원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 앞에 거는 조금 처리해 줬어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건 액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예. 근데 뒤에 거는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해요.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그러면 액수가 상당하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9,400만 원 외에 저는 적어도 수천만 원 수준의 상당한 액수의 돈이 송영길 대표가 직접 돈 봉투를 전달하거나 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루트와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돈 봉투가 전달이 됐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글쎄요, 최근에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9,400만 원은 빙산의 일각이다, 더 많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빙산의 일각까지 다 인용하지는 않더라도 자막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럼 9,400만 원 외에도 또 돈 봉투가 더 돌아다녔다, 당시 재작년 전당대회 때. 그럼 최소 억대 정도는 될 텐데, 이제 그것까지 포함하면 송 전 대표가 받는 혐의가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검찰도 뭐 이걸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벌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어디에서 돈을 구해서 어디까지 처리했는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알고 있었다면 만약에 진술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강내국 감사까지도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둘의 어떤 진술이 있다 할지라도 또 만약에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성만 의원이 또 어떤 진술을 할지도, 또 이 돈을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본부장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저 녹취록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지만 그 다음 과정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또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이게 핵심 당사자들이 도대체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물증을 검찰이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찌됐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파장은 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또한 아무리 액수가 뭐 소액이다 이걸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거에 돈이 개입됐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내국 감사도 좀 사실관계를 검찰에서 제대로 좀 밝혀서 이 사실관계가 신속하게 국민들께 밝혀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하는 것이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또 더 좋은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봉투가 더 있다는 얘기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 뭐 일단 그럼에도 당은 송영길 전 대표 입만 바라보고 있고요. 앞서도 잠시 만나봤던 그 영상, 송 전 대표는 토요일 기자회견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일정이 조금 늦어져 있는데 일정을 늦춰지는지 혹시 거치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스포가 필요하셔서. 아니 원래 그렇게 정해놨어요. 처음부터. 조기 귀국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아니, 봐도 될까요? 그날 말씀드릴게요. 그럼 일찍 들어가신 계획은 아직 현재까지? 아니 아무튼 토요일 날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가장 최근 영상, 조금 전에 현지로부터 들어온 영상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구속영장도 청구할 거다, 검찰이, 강내구 감사에 대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도 지금 소환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뭐 조율 중이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만약에 귀국을 한다면 송 전 대표 조사도 좀 불가피할 텐데, 근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물론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이른바 증권과 정보지를 통해서 도우는 의원들에게 좀 여러 가지 좀 물어봐서 대략 얼마를 받았고 그 사람이 진짜 맞는지 좀 확인한다는 얘기까지 좀 들리긴 하거든요. 당연히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그 지도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상황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명도 하고 뭔가 정치 공세도 좀 할 수 있고 할 텐데 예. 지금 이 녹취록에 의하면은 맡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규모가 어떤지 이름 나오는 소문에 이런 나오는 분들한테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전직 당대표가 연루가 되어 있고요. 지금 10명 넘는 실명이 거론되는 의원들이 있지만 어디까지 퍼져 있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녹취록은 이정근 씨가 갖고 있고
그건 검찰에 넘어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서영교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한 명 확인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더라. 이 작업이 들어간 건 확실하다고 보고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아마 그 실제로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면 당 자체 조사에서도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뭐 물밑에서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이 돈봉투 관련된 의원들을 좀 골라내보려고 하는데 그 뭐 자체 조사는 쉽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 뭐 이걸 좀 요구한 거겠죠. 저희가요 잠시 7년 전 그러니까 2016년 송영길 전 대표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영상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제가 참 오래 보고 또 제가 존경하고 친구인데요. 송영길 의원의 깊은 속내가 참 멋졌습니다. 우리 소통학 의원들이 이정근 위원장과 함께 국회에서 제10조의 대통령실 때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16년 과거 송영길 전 대표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좀 인연을 알 수 있는 영상들을 저희가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어떤 이유에서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이요. 돈봉투를 어떻게 마련하고 또 전달하고 이 과정이 이 녹취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증거 목록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분이 저는 사실 이거 보험용으로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새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혼자만의 리스크가 아니라 당의 리스크로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뭐 여러 가지 방어권에 있어가지고도 좀 당의 조력을 받겠다 이런 심산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의심됩니다. 이 얘기는 여기 나와 계신 두 분의 변호사께 차례로 질문을 드릴게요. 보험용으로 가져 있었던 거 아닌가? 정말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일단 자동 녹음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골라서 녹음했다면 대부분 다 사건 관련될 텐데 3만 개 중에 사건하고 관계없는 것도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녹음되는 설정이다. 이거는 분명한 거고요. 제가 보기에 저는 목적이 두 가지로 봐요. 제가 이제 의뢰인들 중에도 자동 녹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뢰인들. 의뢰인들. 저는 이제 녹음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녹음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상종을 안 해요. 녹음을 저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물론 이제 직업에 따라서 뭐 기자라든지 취재한 거는 녹음을 해놔야 되잖아요. 딴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자동 녹음하는 분들은 두 가지 왜 하느냐 물어보면 첫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불신해가지고 본인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본인이 상대가 이게 어떻게 믿냐 말을 바꾸거나 자기를 음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억울한 일 안 당하려고 이게 녹음을 다 해두는 자기 무죄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목적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보험용이죠. 결국 이제 불법을 하더라도 다 상대방 대화가 녹음돼 있으면 상대방도 이게 내를 치지를 못할 거 아닌가. 같이 이게 불법을 했기 때문에 공모에 증거를 남겨놓는 이게 바로 천하람 위원장이 말한 저는 보험용 아닌가. 따라서 저는 이정근 씨가 자기가 이게 다른 사람 못 믿으니까 좀 이게 억울한 일 안 당하는 그런 목적 하나. 그다음에 불법에서 자기가 이게 보험용으로 하나 이런 게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9월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구속 영장 7심사 받을 때 당시 변호인이었던 지금도 변호사지만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이정근 전 부총장 구속되면 민주당 피바람 불 것이다. 이게 목표가 아닌 여러 수사의 발판이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것과 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뭐 당연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사무부총장을 맡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타깃이 아닌 발판이다. 뭐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핸드폰이 11개가 압수수색되거나 일부가 교부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 녹음된 게 3만 개거든요. 이건 자동 살정으로 모든 걸 다 녹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범죄 수집 목적으로 녹음한 것은 아닌데 문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압수수색이 됐는데 이걸 버리지 않고 있다가 다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보험령이라는 거죠. 내가 어려워졌을 때 다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 보험령이었는데 결국은 이걸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본인이 어떤 보험용으로 가졌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본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남편이 USB를 가져줬다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남편의 사업에 자신이 도움을 줬을 수도 있고 자신의 친인척 사업에 도움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찰을 압박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내부의 어떤 문제까지도 자백을 하고 그 대신 어떤 자신에 대한 양형협상이나 또는 자신의 친인척이나 자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형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결국 자신을 해치는 상황에서 일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형 거래는 다만 확인된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는 뭐 추정을 개인적으로 하신 거고요. 사실 본질로 좀 돌아가서 중간 정리를 하자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프로필 한번 저희가 왜 준비를 했냐. 아까 보험용 얘기도 했고 서초 지역구에서 뭐 국회의원이든 뭐 구청장이든 계속 낙선을 했고 이런저런 정치적 이력을 좀 이해하면 이전 부총장의 여러 그런 뭐 녹음이라든지 혹은 송영길 전 대표의 관계 이런 부분을 좀 이번 돈봉투 의혹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해석과 분석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서초구라는 데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서초구가 굉장히 험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리에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근데 저런 일 때문에 저는 이제 돈이 필요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근데 그 돈을 본인이 어디서 뭐 갑작스럽게 MBC PD 수첩 뭐 작가 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뛰어들고 나서 뭐 사실 이게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잘 몰랐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데 그 시점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단 말이죠. 2017년에. 그러니까 아마도 보험용이라는 측면 뭐 그거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과시용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당이니까 뭐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다. 그런 것들이 정치 자금을 자기가 얻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런 게 다 연결돼서 오늘날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22일 이번 주 토요일에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전까지는 이 민주당의 내홍 혹은 여러 위기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돈봉투 의혹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일단 정진상 전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성남시청 사무실이든 혹은 본인 자택이든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판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집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5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근데 그냥 가면은 몇 층 가는지는 최소한 안 나오니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정진상 실장 집입니다. 들어갔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센서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 모습도 다 보입니다. 불이 켜집니다. 또 5층까지 갔습니다. 유동규 들어가서 내려오는 거 다 보이죠? 다 보입니다. 시간을 2019년 9월로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그러니까 4년 전에 유 전 본부장이 내가 정진상 전 실장 돈을 주러 갔다. 근데 본인이 기억하기에 정 전 실장 집이 이렇게 생겼다. 구조들을 그렸는데
실제 정 전 실장 자택과 비슷하다는 얘기, 물론 이거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일단 유 전 본부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제 법정에서 증언을 좀 했더라고요. 네. 보시다시피 비슷합니다. 만약에 저거를 미리 저 집의 평면도를 구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가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어낼 수도 있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는 거고, 이 정도 진술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물론 뭐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예.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엘리베이터 방금 전에 나온 것도 보면은 CCTV에 찍힐까봐 엘리베이터를 안 탔다는 얘기고, 서영교 의원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보인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CCTV에 찍힌다는 거하고 밖에서 계단에 올라가는 게 보인다고 하는 거는 전혀 본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일관됩니다. 돈 봉투 크기, 뭐 옷을 외투를 입고 갔는데 어떻게 감췄다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나왔고,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집 내부 구조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했다, 법정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파장이 큰 정진상 전 실장 뇌물 사건인 걸 일단 빼면 변호사시니까 실제로는 재판 과정에서 뭐 뇌물형이 형사 사건이나 혹은 뭐 개인 간에 이런 걸 했을 때 특징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도면, 집 구조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신빙성을 좀 점쳐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제 그 변호사 한 25, 6년 했거든요. 한 번도 제가 경험 못한 게 있어요. 제가 한 번도 25년 못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뇌물 사건에서 뇌물 받은 사람이 난 뇌물 받았다, 이걸 자백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진짜 한 번 못 봤습니다. 전부 다 나 10원도 안 받았다, 할복 자살하겠다, 억울하다 이러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정진상 실장이 부인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이게 그 우리가 판례가요 두 가지를 봅니다. 뇌물 사건은 첫째는 이제 그 준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입니다. 예. 저게 바로 구체성이에요. 그냥 이게 돈을 대충 뭐 몇천 줬다는 것보다 집에 어떻게 엘리베이터 가서 구조가 어떤데 어떻게 줬다, 얼마나 이게 구체적입니까? 그 점에서 저는 저 진술은 상당히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이런 게 증거 가치가 높다. 이걸 우리 법률 용어로 증명력이 높다. 그 진술이 증명력이요. 예, 증명할 수 있는 힘, 예. 증명력이 높다. 이렇게 첫째 보이고요.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을 주면 준 사람도 처벌되잖아요. 자기도 처벌되잖아요. 근데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거짓말로 무고할 동기가 있는가? 저 사람하고 이게 뭐 전생에 철천지 원수가 지가지고 알겠습니다. 야 돈 안 준 걸 줬다 해야 되겠다. 이 동기를 보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뭐 때문에 이게 본인이 처벌 당하면서까지 돈 준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두 가지 저는 판례 기준에 봤을 때는 이것도 이게 증거가 차고 넘치면서 넉넉히 유죄가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게 개인적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할복 자살이라고 표현한 것만 제가 살짝 드러나겠습니다. 그 부분만. 옛날에 누가 한 게 예. 뭐 일단 뭔지는 알겠는데 다만 뭐 표현 자체가 알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좀 과격할 수 있으니까요. 집 구조, 아파트 평면도 비슷하게 다 그렸고 실제로 대략적으로 맞다. 또 하나 4년 전 가을 당시에 500만 원 현금 묶음 6개를 줬는데 거실 소파에 돈 3천만 원 쏟아서 보여줬다. 어떤 행동을 취했고 소파에서 어떻고 뭐 이런 부분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유 전 본부장이 얘기하긴 했거든요. 진술의 구체성이 있죠. 슈퍼에 들려서 과자 봉지를 사서 거기에 돈을 넣고 과자 봉지로 가렸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소파에 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진술의 구체성이 있어서 또 신빙성을 인정하는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면에 자신이 정진상 씨를 돕기 위해서 CCTV가 나오지 않는 계단을 이용했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계단을 이용해서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차장 입구에 CCTV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CCTV를 피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서영교 의원의 말처럼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 논리로 사용될 수 있고요. 또한 돈을 전달한 이유와 관련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뇌물이라고 하면 대가성이 있는
돈을 줬어야 되는데 판사가 유동규 씨한테 그럼 당신은 왜 돈을 줬나라고 물어보는데 유동규 씨가 답변을 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그러면 정치적 동지였기 때문에 줬냐 아니면 정기적으로 상담한 거냐 아니면 대가성 있는 청탁이 있었냐라고 물어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유동규 씨가 이걸 흐렸기 때문에 대가성 입증에 있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재판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만이 판사가 누구의 말을 신빙성 있게 믿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승훈 변호사님, 물론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정 전 실장 뇌물 혐의 재판에서 주로 증언을 했으니까 저희가 쭉 소개를 해드렸고 집 구조도 그렸고 비닐봉지에 담았고 과자 봉지로 가렸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정 전 실장 측 혹은 변호인들의 어떤 입장이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아예 할애가 안 됐었던 겁니까?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몸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검찰 신문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검찰 신문조차도 마무리를 못하고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재판기일에 정진상 측 변호인이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또 다른 어떤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정 전 실장 측이 경기도청 아니죠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뇌물 안 받았다는 증거로 첫 번째가 CCTV 잘 돌아갔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 집 구조를 유 전 본부장이 그렸고 비닐봉지 소파에 3천만 원 이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 전 실장 측이 또 어떻게 반론을 재판부한테 펼치는지 저희가 이후에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꽤 오래전 얘기까지도 좀 언급했던 얘기. 이걸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글쎄 적어도 이제 1,000만 원씩 편지 봉투 3개에 나눠 담아서 안주머니에 봉투 2개를 넣었고 바깥 주머니에 하나를 넣어서 경기도청에 가서 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내용을 보면 저 내용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 경기도청에 가서 그 서랍을 열고 어디에 넣어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거는 일반적으로 무슨 악의를 가지고 이게 말을 만들어내기 전에는 저런 구체적인 진술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의아할 정도로 더군다나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부분도 이제 재판부에서는 증언 자체가 굉장히 구체성이 있다 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증언이라고 봅니다. 김용 전 부원장 뇌물수수협회 재판이나 혹은 정 전 실장 관련 이런 뇌물 혐의 재판도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면서 양측 좀 공방도 이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유 전 본부장의 법정 증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부터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오늘이 4월 19일입니다. 4.19 혁명이 일어난 지 63번째 되는 날인데 3번째 되는 해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 모습인데요. 먼저 이 기념식 참석한 대통령의 행보부터 만나봐야 될 게 원래 알려지기로는 4.19 기념식에 대통령들은 10주기 단위의 기념식만 가는데 오늘 그걸 관례를 윤 대통령이 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이 어쨌든 오늘 4.19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그동안의
다른 대통령들의 행보와는 좀 차별화된 행보입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4.19에 의무부여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근데 아쉬운 것은 제가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의 메시지, 언어 사용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거짓 선동과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겉으로는 뭐 인권운동가 등등을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야당 대표를 비판한 거다, 또 문 전 대통령 비판한 거다 등등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설마 뭐 그렇게까지 의도했으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사용한 그 언어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날조라든지 매수라든지 이 사기꾼 이러한 이 농락 이런 어떤 이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의 표현들이 너무 강하고 좀 투박하다.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검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조금 더 이 언어 사용, 메시지 사용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좀 희망적인 메시지, 통합적인 메시지, 이런 화해를 하는 이런 메시지, 새로운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메시지 이런 쪽의 것들을 좀 대통령은 자꾸 좀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게 어떤 이 상대와의 갈등, 어떤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단어를 메시지에서 자꾸 사용하는 것은 좀 앞으로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일단 저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악수는 했고 뭐 그리 오랜 시간을 같이 함께 뭐 악수를 하거나 눈을 마주치진 않았는데 딱 저 장면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앞에 있었고 근데 소국장께서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민주주의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받을 수 있다. 지금 저희가 뉴스탑 때 시작부터 거의 중반까지 민주당의 전당대 돈봉투 의혹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돈 매수 뭐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 앞에서 꺼낸 셈이 됐다.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저 의도는 뭐 윤석열 대통령만이 알겠죠. 그러나 저희처럼 이제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저거는 다분히 민주당 전당대회의 돈 봉투 사건을 의식해서 뭐 갑자기 들어간 문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4.19 혁명 뭐 그 기념사 같은 데에서 뭐 매수 뭐 이런 용어들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대통령의 언어냐 뭐 하는 데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4.19 혁명이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어떤 청년 학생 국민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의지 희생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우리가 앞으로 헌법 정신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자 뭐 전 국민이 나서서 뭘 하자 뭐 이렇게 될 텐데 물론 뭐 민주주의라는 게 정당 민주주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런 식의 표현 폭력 매수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저는 뭐 저희 눈에는 당연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런 부분은 뭐 윤 대통령이 의식하고 일부러 넣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오늘 보니까 그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역대 대통령이 하신 연설 중에 하신 단어 중에서는 처음이라 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이제 돈으로 매수,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의 이제 돈봉투 관련 건을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공격들, 저런 말들은 뭐 여당은 야당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사과를 하고 또 책임을 져야 될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지만은 대통령께서 4.19 기념식에 오셔가지고 할 말씀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생각되는 것은 대통령께서 너무 자꾸 자기들의 진영, 자신들 편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자기 편 옳고 상대방은 그러다. 이런 논법을 계속 견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협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전세 사기로 이제 아까운 생명들이 자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걸 해결하려면은 어차피 예산하고 법령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 협치가 필수적인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야당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협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3.1절 기념식 이후에 아마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처음 또 그 이후에 마주한 것 같은데 짧은 만남 그런데 이제 돈 매수 뭐 사기꾼 표현 꽤 아무래도 야권을 지칭하는 듯한 오늘 그 기념사가 4.19 63번째 4.19 기념식에서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저희가 그래픽 오류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말로는 그 2019년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줬을 때 집 구조도 얘기를 하다가 이듬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픽에는 아까는 2010년으로 나왔거든요. 어제 재판 정 전 실장 뇌물 혐의 재판 2020년 이걸로 저희가 고쳤고 바로 잡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4.19 기념식 메시지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가 나왔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이 됐죠. 전세 사기 피해는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는데 제대로 된 구제 방법을 찾는 사이에 서민과 청년층,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건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장기간 동안 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기 행각을 하면서도 수사망을 법망을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합리적 문제의식이 아니, 그거는 겁니다. 그 대후에 특정 정치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정황을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이 제보를 했고요. 그 정황을 제보한 상황을 갖다가 저 역시도 직접 들은 바도 있고 그 정황을 목격한 바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 22개에 달하는 전세 사기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3월 29일 발표 이후에만 2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어제 오늘 전세 사기와 관련된 여야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 화면에 모아봤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좀 그 소극장께서는 포인트를 잡으시겠습니까? 전세 사기 문제는 여야가 서로를 비판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여야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아까 저 송영길 대표 귀국 관련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부분 일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전세 사기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 전임 정부의 부동산 폭등 문제와 연결이 있죠. 그리고 이제 현 윤석열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대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명이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선택을 했고 지금 터져 나오는 거 보면요. 이게 뭐 서울 강서구에서 이슈가 많이 됐지만 동탄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대전에서 나오고 있고 부산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미추홀구 중심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특정 지역, 특정인들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는 지금 서로 뭐 네가 잘못했니, 뭐 내가 뭐 잘했니 이 지금 그럴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머리를 맞대고 피해 대책을 현실적인 피해 대책을 빨리 마련하는데 좀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3명의 피해자 모두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건축왕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알려지기로는 건축왕의 30대 딸도 이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에서 대책으로 도와주는 게 전혀 무의미했어요. 집 빌려준다 했다가 대출은 1.6% 뭐짜리 해주겠다 했다가 마땅히 받으신 분들도 없고 받는 방법도 모르시고 많은데 다 근저당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선수리 채권에서 밀리니까 이제 돌려받을 돈이 이제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나갈 때도 제대로 없고 돈은 다 뜯기고. 피해자들의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좀 봤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일단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을 지시했고 근데 이제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임시 방편, 뭐 누가 표현했을 땐 뭐 일종의 진통제 같은 거라고 하던데 전반적인 대책을 좀 빨리 수립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좀 너무 늦었지 않냐는 평가도 좀 동시에 있거든요. 당장 이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살 집이 없어질 상황이 생긴 거죠.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나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목돈이라는 게 전세 보증금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증금을 날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뭐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일단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도 일단 경매를 중단시킨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라도 이분들께
일부라도 전세 보전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찾자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이게 구조적입니다. 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특유한 제도인데요. 이 주로 빌라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로또 분양권 당첨, 즉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전세를 사는 그 전세를 사는 주택의 유형이 주로 빌라다 아파트보다는 이래서 지금 계속 빌라 중심으로 매매가 아닌 임대차만 이루어지는 주택 형태에서 이 사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이 전세 사기도 물론이거니와 이 전세 보증금과 관련한 어떤 변제 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권과 관련한 정책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 실장님, 네. 경찰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실제로 이 구조가 네. 피해자만 모르는 그러니까 뭐 공인중개사 혹은 뭐 세를 주는 집주인 예. 일종의 그 현장에서 만약에 이 두 담합을 했을 경우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게 근본적인 고질적인 원인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세 사기와 이제 채무 불이행이 굉장히 이제 분간하기 어렵고 특히 주 피의자들이 이제 20대, 30대인데 이분들은 사회 초년생들이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뭐 청년 주택 같은 거 확대 보급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법률 중에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그런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도 서둘러 도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전화 사기, 보이스피싱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의유를 해가지고 처벌을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임대인을 바지 사장을 자기 딸로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입돼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물론 이제 이 국민들이 공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범죄단체 조직죄로 의유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 얘기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가요? 양분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뭐 그만두긴 했습니다. 올 초까지 이 전세 사기범 변호했었다. 이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좀 어제 오늘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 얘기하면서 좀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일단 저는 용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건축왕, 빌라왕 이러지 않습니까? 저거 빌라 사기왕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예. 용어를 왕으로 쓰는 건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사건은 2019년 일인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한 400여 채를 이 정아무개 씨가 사들여가지고 그걸 다 임대를 준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되면서 뭐 전체적인 피해액이 한 1,000억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지난해 10월에 검거를 해가지고 한 5차례 정도 조사를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던 양분남 위원장이 이제 변호를 했고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구속되고 12월 달에 기소가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언 같은 거 변호 활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소까지 되고 나서 1월 달에야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양 위원장은 그 정 씨의 숙부가 찾아와 가지고 여러 가지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맡게 됐다. 구속되면서 면이 안 서서 사임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부탁받고 뭐 변호했다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 그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은 지금 뭐 수많은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앉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변호를 맡았다는 것이 이제 정치를 하는 분 입장에서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보신 그대로예요. 식탁 먹튀 잡고 보니 아니 출소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도 저지른 거지만
알려지기로는 뭐 경찰이 정확히 확인은 해주지 있고는 있지는 않은데 전과가 70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과 7범도 놀라운데 전과 70범이라니. 저 남성이 60대인데요. 그렇다면 대략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성인 된 이후에 연 2회 정도는 전과가 생겼다는 셈인데 너무 놀랍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 사람 무전취식과 절도 상습범으로 이 처벌을 받았었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구속이 됐는데요.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 정도 제주 시내 가요주점, 음식점들 돌면서 35만 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고 결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취해서 욕설도 하고 손님하고 시비가 붙어서 폭행도 하고 남의 체크카드를 주어서 또 20만 원 정도 마음대로 긁고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CCTV나 목격자 증언이 너무나 넘쳐서 입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주치 폭력배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전과 70범이 맞다면 뭐 엄청난 중형이 나온 혐의들은 하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 저렇게 뭐 저것도 다 문제입니다만 그러니까 뭐 구속이 됐다가 다시 풀려나고 이런 혐의들이 계속 늘어났던 셈인 거네요, 그러면?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얼마만큼 전과가 있는지 뭐 누번 기간에 아마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가중 처벌돼서 또 처벌받고 또 처벌받고 이런 것들을 겪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이런 걸 했고 전과가 70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전과들은 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중 처벌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과 70범 논란이 있는 출소 한 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주제 또 하나의 사건 사고 얘기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일명 거꾸리로 불리는 운동기구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허리를 이렇게 펴주고 거꾸로 하니까 혈액순환을 돕는 그 운동기구요. 그런데 관련해서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5억 배상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동네 체육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씀하신 그 운동기구를 주민이 이용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사지 불안전 마비라는 그 굉장히 좀 심각한 중상해를 입은 모양입니다. 오랫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주민이 시설의 관리 주체인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8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민의 주장은 이 관리하는 주체가 제대로 갖춰야 될 안전 조치를 최소한 갖추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법원이 주민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국가나 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갖춰야 될 안전성이 있는데요. 이걸 갖추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관리 주체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끄럼 방지 장치나 충격 완화 장치 같은 것들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고 안내문도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이 과실이 인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용자에게도 이 부주했던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배상을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걸 참작을 해서 5억 8천만 원 정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8억 9천만 원 배상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한 5억 정도를 대구지자체가 그 피해자에게 돈을 줘야 된다. 근데 이제 위험성 안내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여러 재판부의 판단인데 근데 일부에서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례 말고 다른 사례에서도 그 운동기구 관련 그런 데는 일부 다 피해자들이 좀 승소 판결하는 게 대체적이었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아예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 참작을 해서 손해의 어떤 책임 부담을 덜어주거든요.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나눠준다는 점에서 공평을 기하는 건데요. 이걸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이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면 가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되 일부 책임을 경감해주는 제도이고 말씀하신 것 같은 운동기구 뭐 어떤 사고뿐만 아니라 맨홀 뚜껑 열려서 사고 나고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 과실이 아예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이 참작이 돼서 과실 상계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또 법원과 여러 법적 얘기까지 거꾸리 하시다가 다치셨는데 일단 그 5억 배상 얘기까지 오늘 생활 밀착 사건 사고로 꽤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주제까지 사건 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 얘기 좀 논란거리죠. 누구에게는 밥값이지만 누구에게는 한 달 월급이다. 50만 원 얘기했다가 괜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얘기. 그걸 댓글 비판하셨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오빠냐.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녹음 파일 곳곳에서 오빠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는데 그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집 구조의 돈 전달 방법까지 디테일에 싸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말씀하신 것 같고요. 뇌물 준 사람은 기억하는 법이다. 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검찰은 전세 사기 배우를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북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존귀한 딸이 성냥을 들고 담배 시중을 했다. 북한의 김정은이 또 딸을 대동하고 현장 시찰을 했습니다. 대략 사흘에 한 번꼴로 김정은 부녀가 동반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여기 제목과 그대로 눈에 띄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올렸습니다. 꿈결에도 그립고 배우고 싶은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가장 뜨거운 경무의 정을 안고 영접했습니다. 아니 저 딸 나왔을 때 4대 세습 뭐 공고하는 거다 혹은 김정은이 애민 정신 강조하는 거다 여러 분석이 있었는데 딸이 들고 있는 게 성냥갑이네요. 미성년자인데 그 딸 앞에서 담배를 저렇게 또 불 붙여쳐라 뭐 이런 얘기인데 민주주의 또 인권 의식이 전혀 없는 이 봉건 사회 독재자의 모습을 뭐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 그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옆에서 이제 재떨이 들고 서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당시에 좀 화제를 불렀었는데 뭐 그거야 그렇다 치는데 이번에 저렇게 미성년자 딸을 옆에 두고 성냥갑을 들고 하게 하는 저 모습.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는 동선에 딸 김주애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후계자 내정으로 봐야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논란은 많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계속해서 수업을 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그런 북한 봉건 사회의 모습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살, 12살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냥 들고 있고 그러면 뭐 여동생이든 존귀한 딸이든 결국은 이제 본인은 1인 독재 체제고 본인이 담배를 피울 때 뭐 여러 시중까지 다 들어야 되는 거냐. 근데 이제 북한 매체가 어쨌든 여러 편집과 여러 가공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또 그냥 단순히 보여준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글쎄 뭐 저 성냥갑 들고 서 있는 김주의 모습을 저렇게 보여준 것에 뭐 대단한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그냥 그 아마 어린 딸이니까 이제 본인의 아버지가 뭐 담배를 피는데 뭐 본인이 뭐 좀 그 뭐 기여를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지구상에 그 뭐 라이터 이런 거 아니고 성냥을 쓰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게 참 북한의 현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거기에 오히려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 김정은이 계속해서 갔던 것이 그 미사일 발사 혹은 무기 관련 시찰할 때 꼭 딸인 김주애를 동행했고 이게 지금 바로 우주과학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모습이거든요. 여동생은 김여정은 재떨이 그리고 딸인 김주애는 저렇게 성냥갑을 들고 있는 모습. 뭐 여러 의미, 뭐 여러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10위까지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수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